지금까지 각 장애 유형별로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이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각 분야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중호 처장님의 발표문에서 보면 고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14가지나 기술해 주셨는데 그거 아주 참 주옥 같은 건데 이거는 청각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사업주나 동료들이 청각장애인에게 느끼는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청각 근로자들만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간략하게 추림이 한 3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또는 취업 바로 전, 취업 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평상시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인 습관 형성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학교에서는 일회성,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청각장애를 고려한 지도법으로 실천하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취업 전에 그 근로자 지원센터도 좋고 다른 뭐 고용공단도 좋고 복지관도 좋고 한 2,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입사 전에 이런 직장 예절을 좀 가르쳐서 가는 방법도 좋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한테 수시로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약 5분, 10분이라도 핵심 포인트 같은 것을 수어 통역사와 같이 가서 지도하는 부분도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좀 이렇게 옆에서 붙어줘서 같이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그 불만과 오해를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고용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런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주나 동료도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 있으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례를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저희들이 현장 교육 직업 훈련을 하고 약 1년에서 1년 6개월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이라는 걸 가게 됩니다. 그때 한 2, 3일 간격으로 저희들이 교사나 수어 통역사로 약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가서 점심시간에 약 10분, 20분 정도 직장 동료와 당사자와 상사,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점심시간에 잠깐 인식 개선, 또 기초 수화 교육, 또 노래 부르기, 경진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청각장애 당사자도 올라가고 그 현장 실습했던 학생들의 100%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계속 최소 3년 이상은 근속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오해가 많이 없어져서 적응을 잘 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특히 그 업체에서는 또 청각장애 해보니까 이해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 해서 다른 업체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선순환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 인식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입사 전에 장애 인식 개선을 의무적으로 하지만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입사가 정해지면 그 장애 유형에 관한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게 더 좋고 효율적이고 경제성도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식 개선 방법을 다 달리해야 되고 내용도 달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예. 오늘 그런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인용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장애 유형 다 똑같겠지만 직장에서 보수가 높거나 정기직으로 일할 때 그때는 아주 괜찮죠. 그래서 계속적인 고용이 이제 유지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체장애나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이 그 외에 이제 요인 가지고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그런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변의 경험을 들어보면요. 가장 문제는 같은 비장애인 동료하고 같이 이제 입사를 같이 했는데 비장애인 직원은 계속 이제 승진을 하고
장애인 분은 이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그만두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제 동료들도 그렇고 특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동료들과의 또 갈등까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서 센터장님께서 많이 좀 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상담을 받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대부분 다 해고를 당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해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 분들이 일반고용 시장에서는 그게 아주 좀 비일비재한 사례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쌓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조금 거기에 대한 뭐 상담도 좀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실장님이 그 직장 생활이 이제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 당사자인 실장님이 언제 어떨 때 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승진해서 누락하거나 아니면은 동료들과의 사소한 시비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장애 비하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낼 때, 그다음에 사업주도 야 네가 장애인이니까 참아야지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직장 생활을 오래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일반 고용시장에서 다음 직장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베어베터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장의 환경을 갖고 있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없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참아야 되냐면 내가 참으면 우리 직장 아니 적어도 나 때문에 어떤 분란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른 척 들어도 모른 척하고 아니면 외면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직장 동료하고 술을 하면서 야 그때 네가 그래서 그런 얘기해서 내가 섭섭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해를 좀 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고는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안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사례를 넣어서 사람들한테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각 분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시각장애인은 이제 직업군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전통 그 업종 외에 요즘은 이제 공무원, IT 종사자, 문화예술인, 법조인 등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많이 발전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이 중에서 총장님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이런 그 분야 쪽에서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한 실제 사례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기는 한데, 이제 지금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특수교사로 임용이 되면 예전에는 다 명학교를 다니셨는데, 지금 그냥 일반 특수학교, 뭐 다른 장애 영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특수학교로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특이한 경우는 충남에서 근무하시는데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어떻게 시각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분인데 본인도 특수교육 전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 직업군에서 벗어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에 기술, 뭐 그런 것들의 변화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예술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뭐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점점 확대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각장애인한테도 무슨 안마사나 어떤 전통 직종 외에도 이제는 거의 다 모든 직종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단체에서도 이렇게 좀 힘을 좀 쓴다면은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그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발달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특히 관심이 가는 거는 그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발달장애 근로자를 위해서 이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여기서 이제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지금 발달장애인의 그 정서적인 어떤 문제 그 감소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인들처럼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로서의 스트레스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에 우울감이 있어요. 불안감, 뭐 강박적인 행동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분노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 확인이나 이런 절차로 자기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발산할 수 있게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내가 이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도 이런 방법으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원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이 효과인 것 같고요. 또 외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점점 참여가 늘어나서 너무 참여 신청자가 많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참가자를 결정해야 될 정도예요. 이제 그런 것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그 질문인데요. 그 베어베터에는 발달장애인이 아까 240명 직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어베터는 이렇게 직원이 많으니까 정서지원 체계를 이제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소수가 고용돼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한 3명, 4명 뭐 이렇게 고용돼 있으면 그분한테도 다 이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다 필요한데 이거를 다 운영하기는 힘들 테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체에서 운영한다면은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거를 추천하신다면 어느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게 일을 해야 정서도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관리자, 동료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쉽게 제공되고 있는지라는 직무 환경이 잘 발달장애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정서지원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회사 내에서든 회사 바깥에서든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본문 내용 보면 아까 서면 경고할 때 가정과 함께 개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면 경고장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어떤 사업체에서는 좀 개입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네. 예, 회사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운영을 해가는 거지 부모님이 회사에 어떤 참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원이 독립적인 회사 생활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면 경고를 집으로 보내는 거는요. 집에서도 그 사원이 회사에서 계속 그 반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가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시면 이 사원이 직장 생활을 오래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청각의 그 윤중호 처장님하고 시각의 하성준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속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라든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들이 고용관리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당사자들도 회사와 보조를 좀 잘 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갖춰야 할 어떤 자세라든가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윤중호 처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덕목이 뭐 청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덕목이 따로 있는 게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 갖춰야 할 덕목은 장애인, 비장애인은 구분 없이 무조건 다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중에서 질문하신 의도를 파악을 해봤을 때 청각 장애로 인해서 더 특히 좀 가져야 되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직장에서 장애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발표 자료도 있듯이 청각장애 부족한 것은 양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누구랑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자기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더더욱이 밥 먹어, 잘 자, 좋았니 이 세 단어 이외에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부분을 조금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조금 더 강하게 지켜야 될 청각장애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본 예절.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슬리퍼 끄는 소리, 음식 씹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이것은 비장애인도 하지 말아야 할 덕목이긴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그 소리가 본인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한다는 거죠.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인지를 못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사전에 가정과 학교와 취업 전에 꼭 시켜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려서 직장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하성준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본 많은 장애인 고용 기업들이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례를 그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서 보면 이 노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은데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나 시각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회사들의 노무 관리자들이 보면 그 시각장애인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떤 오해,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 개선의 문제도 크다. 그래서 그 취업 발전 이후에 사후 지도의 초점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상호 이해,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장애인 노무 관리자들한테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해라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뭐 갈등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고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실장과 이진희 대표께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이 고용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석 실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센터에서 역할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일하면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하고 차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트라우마로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이 쌓인 그 스트레스나 이런 트라우마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그다음에 상담 창구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뭐 이게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 소통도 있고 그다음에 카톡을 통한 뭐 이름을 무기명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본인들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갖게 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 주면 그렇게 거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 비장애인하고 같이 근무하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물며 저희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요. 뭐 공무원 생활 근데 끝까지 지금 그 공무원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지금 겨우 1명 남아 있어요. 한 5명, 6명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부하 직원,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어느 날 자기의 상사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방식 때문에 그거를 쉽게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해결은 어쨌든 간에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본인의 무능력에 대한 문제로 자꾸만 비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근로자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화해서 좀 상담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고충을 줄여주는 방식, 뭐 설사 해결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마음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진희 대표님께서 저희 센터에다가 좀 해주실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에서 직원들한테 뭐 스트레스 관리나 필요한 최소한의 상담은 하고 있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이 직장 생활의 지속 정도를 목표로 하는 개입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담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친구한테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담 같은 게 필요할 때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직장도 오래 다니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지지 상담이 필요할 때 가정에서도 그런 걸 지원해주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제 이 센터에서 좀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려면 그 상담 역량을 센터에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담자가 발달장애 이해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상담자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비장애인들한테 하는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뭐 마음 상태가 뭐 어떤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보고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그 언어적인 대화, 상담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도 많기 때문에 상담에 접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먼저 만드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을 장애 유형별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면 지체 분야는 이제 업무 능력과 적응력만으로는 고용 유지에 한계가 있다. 직장 내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좀 숙지를 해야 된다. 시각은 개인의 직무 능력이 아니라 자립생활 능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
발달장애인은 직무 환경과 정서 환경을 각 사업체에 맞게 잘 구축해서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된다. 또 청각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불만, 부적응이 다수 발생하니까 서로 토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들께서 이제 조언해 주신 내용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저희 서울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더 심도 있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또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이제는 고용 유지다 이 자담의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